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 첫 인선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TF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을 연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이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집계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의 소송 전에 무게를 싣고 나서는 등 선거 불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6명 감소했지만 사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추이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2주에서 3주 뒤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백신 소식에 글로벌 증시와 유가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11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공수처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틀 만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 그리고 수도 워싱턴까지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지한 특파원. 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에 있는 강태욱 특파원도 잘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델라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한 특파원, 바이든 당선인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했는데요.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9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지 만 이틀 만에 가장 먼저 발표한 인선인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혀온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문단은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을 역임했던 비백 머시, 그리고 식품의약국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캐슬러, 예일대학의 마셀라 누네즈 스미스 박사 등 3인 공동의장 체제입니다. 머시와 캐슬러는 대선 기간에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브리핑을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국장입니다. CNN과 NBC 등 현지 매체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 선언 뒤 첫 기자회견도 있었죠.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이곳 시각으로 정오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한 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이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당선인인 해리스와 함께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직접 마스크를 들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발언도 아니고 이 나라를 하나로 끌고 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트위터에 글도 올렸는데 내년 1월 20일까지 정식 대통령은 아니지만 오늘 나의 핵심 메시지는 마스크를 써달라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발언이자 행보이고 그만큼 비상한 각오와 심각한 인식으로 전염병 대유행 사태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바이든의 기자회견은 다국적 제약업체 화이자의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알려진 뒤에 열렸습니다. 바이든은 이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백신이 나오면 최대한 많은 미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현실을 바로 바꾸지는 못하는 만큼 거리두기, 접촉 추적, 손 씻기 등 다른 조치들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인수위원회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태욱 특파원, 정권 교체기에는 특히 안보 등을 이유로 네. 국방장관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관례일 텐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 국장이 대행이 될 것이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감한 시기에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설득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 시기 내년 1월 20일에 예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2달 남짓 남았는데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눈에 가시 같은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 목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에스퍼 장관의 경질 가능성은 이 대선 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요. 어떤 이유가 컸습니까? 지난 2019년 7월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예스맨으로 꼽히며 예스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인종차별 시위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으로 반대에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해온 남부연합기의 군대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경질설이 거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오늘 공개된 닷새 전 인터뷰에서 자신은 예스맨이 아니라는 취지의 황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선 불복과 대규모 소송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여론몰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트럼프 캠프는 소송 전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의 핵심 전략이었던 대규모 유세를 통해 대선 불복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대선 승패를 결정지은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만 최소 2만 1,000명이 사망한 상태인데도 투표했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집회에 나설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델라웨어와 워싱턴 연결해서 대선 끝난 미국 상황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팀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 현지 시각 9일 트윗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선 다음 날인 4일 오전 이후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초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참모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었던 전직 강요들이 대거 중용될 것으로 보여서 대북 정책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이름은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에 오바마 행정부 출신이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재직 시 외교 안보 정책 과정에서 호흡을 맞추며 전문성을 검증한 인물들을 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8년 동안에 같이 주요 정책 결정을 했던 참모들과 정부 관리들 그리고 학술계 인사들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을 총괄할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거론됩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외교 분야 선임 자문역을 맡았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과 이란 등 민감한 외교적 현안을 다룬 경험이 풍부합니다. Additional provocation of North Korea will be a game changer. And made clear that if it took further provocative actions in the future, there would be significant measures.
And it would be my expectation that if North Korea proceeds, that's exactly what will happen.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도 국무장관과 비서실장 후보로 꾸준히 이름이 올려집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실세 측근으로 평가받는 크리스 쿤스 델레어 상원의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쿤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 소속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정통한 편입니다. Because China really is the single largest supporter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without Chinese support, we're not going to be successful in any diplomatic effort to rein them in. 차기 국방부 장관에는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유력합니다. 여성 첫 부통령 탄생에 이어 라이스 전 보좌관과 플로노이 전 차관이 발탁되면 미국 사상 처음으로 양대 외교안보 부처를 여성이 이끌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각 인선의 최우선 가치로 이념과 인종,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백인 남성 위주로 채워진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방미 중인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현지 시각으로 9일 워싱턴 DC에서 오차를 겸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외교 당국 간 각 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케일 브라운 수석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힘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발병 추이부터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7,653명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는 20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역시 집단 감염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요. 서울이 32명, 경기 18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광주와 충남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이 3명, 전남과 경남이 2명, 부산과 대구, 충북에서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루 수십만 명씩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 탓인지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하루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85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54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재 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오늘 백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손 반장은 지금 추이대로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계속 올라가면 2, 3주 뒤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하루 평균 7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전과 충청은 10명대 초반, 나머지 지역은 5명 이내 수준이어서 전국을 1.5단계로 올릴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최근의 발생 양상을 보면 확산세를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4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인 R값도 이를 넘나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통 R값이 1을 넘으면 역학조사나 방역 대응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집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과태료 의무화 등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면 R값을 1 이하로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자신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앞다퉈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전투는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ow we can credibly tell them, I think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 시험에서 참가자 94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백신을 처음으로 투여한 때로부터 28일 뒤, 두 번째로 맞은 날로부터 7일 뒤에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임상시험 예정인 참가자가 약 4만 4천 명 남아있고 시험을 진행하면서 예방률 수치가 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2개월의 안정성 데이터도 확보 중입니다. 여기서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앞다퉈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백신이 곧 나올 예정, 90% 효과 보고 정말 대단한 뉴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환영과 감사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몇 달이나 남아있다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도 8%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3달러 15센트, 8.5% 폭등한 40달러 29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2달러 95센트, 7.47% 오른 42달러 40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세계적인 유행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 개발 뒤 대량 생산까지의 상당한 기술력, 시간, 그리고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백신 개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이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백신 생산의 첫 단계는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작업입니다. 이어 배양된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제거하고 체내 주입했을 때 항체 생성이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유통이 가능한 형태로 포장하면 백신이 완성됩니다. DNA를 활용한 백신은 생산 과정이 다릅니다. 먼저 세포에 항체 생성이 가능한 DNA를 투여합니다. 그런 다음 이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고 핵심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 뒤 유통이 가능하도록 포장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순도가 좋은, 효과가 좋은 백신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핵심은 사백신이든 DNA 백신이든 바이러스나 세포 배양, 대량 생산에 상당한 기술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능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에 엄격한 국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단기간에 설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백신 개발에 나선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런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곳이 많고 설령 있더라도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산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백신 대량 생산 시설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때문에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백신 생산 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도 K방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은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진단키트에 이어 이 백신 생산 기술과 또 대량 생산 능력이 이 K방역 확산의 또 다른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세워진 국내 최초의 백신 공장입니다. 뛰어난 제조 기술과 생산 능력으로 전 세계 45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감 백신 생산에 집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생산할 능력도 연간 5억 개에 달합니다. 국내 대기업이 운영 중인 또 다른 백신 공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사가 독감 백신 양산에 성공했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 배양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백신은 아무리 연구 개발이 끝나더라도 적기에 아주 많은 양을 단시간에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 저희가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다국적 제약사들과 이미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회사의 백신 생산 능력만 해도 연간 10억 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도 앞으로 3년 안에 세계 최대 위탁 생산 시설을 목표로 설비 증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생산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퀄리티, 품질 관리가 상당히 우수한 나라예요. 세포 배양 백신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백신들 있잖아요. 그런 쪽은 우리가 생산 컵에는 전 세계에 엄청 공급하고 남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죠. 집단 면역이 생성되려면 세계 인구의 60%인 45억 명가량이 백신을 맞아야 하고 여러 번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백신 개발보다 안정적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오업계는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또 다른 도약대가 될 것으로 보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예비 후보가 11명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찰 출신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판사 출신을 추천한 민주당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수처장 예비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된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 11명부터 짚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는데요.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엔 한센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윤식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줄줄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판사 출신 2명을 추천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강찬우 변호사와 김경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와 손기호 변호사 등 고위 검찰 출신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가 예비후보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측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으로 극명히 대조되는데 이를 두고 벌써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 지상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의 수장이 되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권력층에는 검찰도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검찰 출신 공수처장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검찰 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즉각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거나 검찰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도 결국 수사기관인 만큼 검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장 예비 후보 공방도 결국 이 검찰 관련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야 공수가 바뀐 모습인데요. 앞서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불을 지피며 현장 검증까지 추진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윤 총장이 개인 정치 자금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대검찰청에서 집행 내역을 직접 들여다본 뒤 오늘은 국민의힘이 역으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을 제기하며 공격수로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한 건 추 장관인데 정작 어제 현장 조사에서 법무부는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고 검증을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광인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추 장관은 물론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라도 법무부가 위법하게 특활비를 쓴 건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수활동비 논란의 핵심을 검찰에서 이제 법무부로 옮기려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검찰 특수활동비 현장 점검 뒤 자료가 부족해 검증이 불충분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금까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위생 상태가 엉망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유명 업체가 젓갈을 만들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 현장을 가봤더니 오물 찌꺼기와 구정물이 넘쳐났고 쥐의 사체까지 있었는데요. 포장만 그럴듯한 젓갈은 전국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제보는 Y 김우준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한 구석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가림막을 걷어냈더니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젓갈 업체 작업장이 등장합니다. 제조는 다 허가를 받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받고 하겠죠. 주변을 둘러보니 음식을 만드는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위생 상태가 형편없습니다. 오물이 잔뜩 낀 구정물이 넘쳐 흐르고 젓갈이 담길 통은 찌든 때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풍부해요. 젓갈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만큼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작업장 바로 앞엔 죽은 쥐가 굴러다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종 쓰레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찌든 때가 가득한 이 지하 주차장 안에 곧 시중에 유통될 새우젓이 이렇게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의 매출액은 18억 원. 연안부두에서 유명한 어시장에 젓갈을 납품한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 업체가 만든 젓갈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고는 못 먹죠. 보고는 못 먹죠.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안 내려가죠. 업체 대표는 주문이 늘어나면서 작업장을 늘리다 보니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제 요즘 김장 시즌이다 보니까 좀 바쁘니까 바깥에 좀 쓰고 있는 뿐이죠. 바깥 공간을. 악취에 시달려온 상가 입주민들은 단속 주체인 구청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 2014년 지하에 젓갈 작업장이 생긴 뒤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신고해도 제대로 된 단속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관리감독 기관에서 관내에 있는 그 건물들이 또는 그 상가들이 또는 그 더더군다나 음식을 취급하는 그 업소들이라면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을까. YTN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현장에 나온 구청 직원들은 부족한 단속반 인력을 탓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자꾸 인정을 해야죠. 당연히 저희들 업무가 당연히 안전하다 식품 안전하다 일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인천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기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 뒤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니돈이라고 지칭하면서 감찰을 지시했던 특수활동비, 이 특활비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여당에서는 총장의 특활비가 개인 정치 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현장 검증에 나선 여야 법사위원들 같은 자료를 봤는데 해석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총장 주머니돈처럼 아마 그렇게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이게 제대로 쓰이나 국회에서 공방이 있었고요. 어제 현장 검증까지 있었는데요. 같은 자료를 봤는데 여야 의원들 해석은 좀 다르게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관심 분야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뭐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러겠죠. 예. 지금 이제 문서 검증 가지고 한 거니까 아직 네.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이 문제가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문서 검증 결과 여야의 입장이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서류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혀 안 썼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혀 문제 없이 사용했다라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게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점을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검찰 특활비 대략 한 90억 정도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하게 배분을 했는지 이 얘기는 윤석열 사단에만 집중적으로 주고 나머지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자신하고 좀 파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지 않았느냐라는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90억 정도 되는 이 특활비를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자가 있다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예. 앞으로 감찰 결과를 통해서 문책을 해서 해임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다 짚어주셨고 잠시 뒤에 하나씩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존 업무 추진비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예. 거고요. 수사, 외교, 안보에 기밀을 요하는 거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과거에 예. 판공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예. 않습니까? 공무 수행에 들어가는 돈, 그것이 이제 그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클린 카드라는 거를 통해서 쓰도록 돼 있는 거고 예.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 수집이라든가 또 수사 활동에 필요한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물론 검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국방부가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경찰이 또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무부,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외교부도 쓰고 상당히 여러 부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대검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예. 예산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정부에 제출할 기재부에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법무부 몫의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면은 그 중에 일부를 대검으로 넘기고 그 대검이 일선 지검으로 이렇게 배당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경우에는 3차 추경 예산에서 좀 일부 삭감이 돼서 올해 경우에는 188억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인 94억 정도가 대검, 검찰로 넘어갔고 또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법무부 검찰국으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검찰 그 법무부에서도 그 몫의 일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예산 배정 대략 올해 기준으로 보면 188억 정도가 법무부에 일단 가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대검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법무부에도 검찰 관련 업무가 있으니까 다시 10% 정도가 간다 이런 얘기인데 영수증 첨부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증 첨부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밀 유지한다는 기본은 원칙이라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투명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보 수집이라든가 수사 활동을 할 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그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데 공익 제보자를 이렇게 불러 나와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의 누군지 또 얼마나 썼는지 또 어디서 밝혔는지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령자를 밝히지 않고 그냥 수령했다라고 하는 서명만 있거나 집행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있으면은 받아들여지는 그 기재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투명하게 기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검증을 어떻게 정확히 합니까? 그러니까 뭐 쌈짓돈이다, 눈먼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3명이 이 특활비 문제 때문에 3명이 30억 이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게 상납을 했고 그 부분은 이제 개인 용도로 써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추은호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밀성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고 사실상 눈먼 돈처럼 쌈짓돈처럼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지 않고 이번에 또 법무부에서도 이 특활비 문제가 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경비, 그러니까 특활비로 명목은 돼 있는데 기밀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본 경비로 사실상 전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잡아서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전체 본인의 예산 중에서 한 6분의 1 정도만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고 6분의 5를 본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제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활비는 말씀하신 대로 늘 논란이긴 한데 이게 근데 또 필요하니까 기재부 예산안에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밀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공익 제보자 사례를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신원이 노출될 경우에 사실 정보 활동이나 수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특수활동비를 다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목을 바꿀 필요는 있다. 과거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가장 덩치 큰 특수활동비를 달았던 국정원 경우에는 지금은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그 이름으로 세목을 바꿔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예산 특수활동비 경우를 봐더라도 이제 절반 정도가 검찰활동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절반 정도가 진행이 되고 법무부 자체에서 쓰는 것도 보면은 외국인 동향이라든가 교정활동 뭐 상당한 목으로 상당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연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느냐, 일반 항목으로 세목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국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목을 바꾸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 5일 국감에서 특활비 문제 지적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현장 검증에 함께 여야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다 같이 듣고 오시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상당히 수사팀 애로를 겪는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하겠고요.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해마다 총액이 조금씩 줍니다. 줄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이지 대체적으로 전체 특활비에 전 검찰 대비해가지고 한 16% 정도는 꾸준하게 가고 있더라.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자라고 하면서 이 검찰 조직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뭘 확인을 하고 그날 법사위에서 국민들 상대로 공개적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 줘서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저희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내려보냈느냐 안 내려보냈느냐 이게 또 국회에서 쟁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얘기는 검찰총장이 이제 주고 싶은 곳에는 마음 좀 많이 주고 안 주고 싶은 곳에는 덜 주고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 보면은 중앙지검에 내려가긴 한 것 같고 백혜련 의원은 전년 대비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여야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대략 한 16% 정도. 예. 그러니까 월 평균 한 8천만 원 정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근거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양쪽의 주장이 전혀 다르니까 예. 제가 그 주장의 근거를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일단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전년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주장의 근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사단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사단에 지원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수사에 예. 집중한다. 즉 예를 들면 이번에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대전 지검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보냈다 이런 이제 예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예산도 공정하게 특활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1차 문서 검증에 관련된 문서들이 너무나 부실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겠고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협조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회가 투명하게 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어제 현장 조사로서는 그러면 명확히 확인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지금 야당에서는 16% 정도가 꾸준히 지금 중앙지검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에서는 동서남북 그리고 수도권까지 다 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려가긴 한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서 특활비라는 건 국민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거를 들여다본다는 건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고요. 이거는 예. 뭐 철저하게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지만 어제 대검 방문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회계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한 3시간 들여다보고 그것도 부실한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예. 사실상 부족한 시간이고 역량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제대로 썼는지를 보려면 1차적으로 감사원이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감사원도 뭐 몇 년 전에 계속 들여다본 적은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국회에서 더 심도 있게 하려면은 뭐 다른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 그 영수증 하나 있는 거 하나하나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이 경우를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서 들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휘할 권한 그리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특활비가 국민의 세금이 집행이 됐는지 사용이 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야당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무부에서 그럼 이제부터 대검으로 특활비를 전체를 보내지 않고 일선 지검으로 이렇게 알아서 법무부에서 알아서 보내겠다. 그런 것 아니냐라고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실제로 보도가 좀 있었죠. 예, 그런 우려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어떤 우려가 제기되냐면은 예.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일선 그 하나하나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돈을 그 비밀로 해서 돈을 그 무기로 해서 그런 그렇게 우려들도 되면 있는 지금 겁니다. 여당이 검찰총장에 가지는 여러 가지 우려나 의심의 시각이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 또 똑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뭐 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예. 다른 뭐 경찰청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는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권을 다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검찰만이 그걸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네. 때문에 또 뭐 검찰총장이 예산 따내기 위해서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그 권위를 깎고 그리고 중립성을 그 훼손하는 중립성을 겁니까? 정치적 예.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예. 차제에 한번 예산 편성권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야당에서는 앞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감사 이후에 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발견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오히려 법무부 장관 특활비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인터뷰 내용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는 정보 수사 이와 준하는 활동에 관해서 예전에 출입국 관리본부, 외국인 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 이전에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여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검찰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돌려서 쓰든지 아예 주지 않고 썼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고 또 이것을 떠나서도 추미애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 내에 있는 수많은 특수활동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는 검찰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입국이라든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만이 특활비를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금액은 제일 많죠. 예. 검찰이 예. 조직이 크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뭐 예산의 성격상 네. 구체적으로 그 집행 내역을 알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자,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박상기 전 장관은 학자 출신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데요. 두 분 다 또 얘기가 다릅니다. 자,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규정은요. 예.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아시겠지만은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봉투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 당시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재임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내부적으로 특활비 사용 규정을 만들어라라고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내부 규정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계속 남겨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예.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을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사실상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제 이 특활비 논란을 계기로 해서 가능하면 특활비를 원천적으로 최대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기본 경비면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도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총 193억의 법무부 자체 특활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왔거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93억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를 다시 가져가는 왜 거죠? 떼서 법무부가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억 관련해서도 그럼 어디에 썼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인권 문제, 그러니까 뭐 교정 관련해서 또는 예. 이제 출입국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썼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 예산으로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 이제 법무부 차관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꼭 예. 이제 과연 법무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특히 이제 국정 같은 경우는 뭐 한 7천억에서 1조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이 지금 특활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보비 포함해서 차제 좀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차원에서 특활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좀 수술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돈인 만큼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좀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하는 예산으로 좀 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어제 현장 검증 이후에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다르게 특활비에 손을 안 댔다 이렇게 별도 입장을 냈는데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전임 장관인 조국 장관, 박상기 장관 것도 들여다보고 전체 특활비도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 경우에는 정치인을 오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써야 된다 예. 하는 것은 몸에 배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특수활동비를 추 장관이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라고는 이렇게 의심하지는 예, 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본인은 업무 추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야당의 질문에 법무부 측에서는 대답을 또 명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영 원내대표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2017년이니까 그때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가 됐을 때 박상기 법무부 측의 이야기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다. 법무부 검찰국 중심으로 검찰 활동을 같이 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정 부분 한 10% 정도 쓰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관례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런 식의 주장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공수처가 발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수처는 또 특수활동비를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등장을 할 거고 야당에서는 공수처 발족에 좀 이렇게 마땅치 않은 야당에서는 내년 정도 되면 또 공수처 특수활동비 또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배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꼭 불효불급한 거 아닌 것은 일반 세목으로 전환하고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행정기관에서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정말 복잡한데요. 이게 또 여야가 바뀌면 또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뭔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기준은 좀 지금 시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찰 지시를 내렸고요. 이 조사 결과 보고 필요한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 여러 번 내렸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감찰 지시까지 내려졌는데 이번 건의 감찰 지시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감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추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거든요.
그래서 수사 지휘권도 있고 또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감찰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감찰을 지시하려면은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감찰 지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감찰 지시가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찰 지시를 했으면은 어떤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주장의 근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전혀 내려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 부분 내려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도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 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장한 것에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법무장관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하고 처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야의 여러 가지 시각차도 갈등, 결국 뭐 검찰 개혁 문제로 규결이 되는데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추진되는 공수처. 자, 이게 좀 출범의 속도가 붙을까요? 초대 공수처장 추천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요. 대략 한 11명 정도로 압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11명으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추천위원회에서 1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의를 열 겁니다. 그래서 예. 일단 추려내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2명이 남을 때까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업들이 시작이 될 텐데 문제는 비토권입니다.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 2명만 거부를 하면은 2명이라도 거부를 하면은 그 후보 추천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과연 굉장히 어렵죠. 네. 6명 그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4명 또 법무부 변협 여러 군데서 추천을 했는데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각 비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라고 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분, 뭐 이런 네. 분들이 한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예. 회의가 진행이 돼 봐서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만 보면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 2명,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 4명입니다. 여기도 확연히 갈리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견제하는 성격도 있는데 검찰 출신이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수사 경험이 그래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판사 출신, 예. 그리고 야당은 검사 출신만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미 여야의 입장이 담겨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역할이 뭐냐?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또 검찰 통제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검찰이 과거에 부당하게 수사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요 대상이 이 검사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들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후보 다 검찰 출신이고 특히 이제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경수 씨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비토권을 일사불란하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찰을 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 4명으로 이 후보를 보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일사불란하게 맞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요. 예, 야당에서.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온 국민의힘의 행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위헌이다. 예. 그래서 공수처 출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미 위헌 심판 제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야 마지막으로 부랴부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들을 또 추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국민의힘의 주장과 또 그동안 쭉 행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의 도돌이표 비토권이 계속 행사가 되면은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 우려가 있고요. 자, 일단 11명 추천됐으니까 이 이후에 속도가 어떻게 붙을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권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 문제 등을 포함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제 뭐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움직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당은 선거기획단을 출범을 했고요.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발 야권 재편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남은 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다시 신당을 또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는데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다시 신당 창당, 야권 재편 이렇게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 재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느냐, 뭐 한 20% 정도 지지에 머무르고 있는데 답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할 수가 없다. 재보궐선거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재편을 해야 된다. 그것도 단순하게 반문재인 연대, 누구를 반대하는 한 특정인을 반대하는 그런 야당 여권 연대가 아니라 혁신연대, 국민연대, 뭐 미래연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문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문연대로 해서 안철수 전 대표까지도 이렇게 포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혁신연대라고 하는 것은 반문연대하고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한번 야권이 재편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과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 뭐 보수 진보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본인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의지들이 담겨 있는 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의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야권 재편 구상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은 관심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자,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제가 혁신 플랫폼 말씀드린 것이 그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제안 이후에 국민의힘 그 의원들에게서 공감하는 반응들을 지금 듣고 있고 이번 주에 이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이 뭐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뭐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김종인 대표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그냥 밀당일까요? 아니면은 안철수 효과는 이제 없다. 진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갈등과 충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두 사람도 의견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명분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대의 방점이 찍혀 있는가 하면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대를 하게 될 경우는 세석과 103석 정당이 합치면 당연히 흡수통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흡수통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정치의 뜻이 있다면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런 입장이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본인이 흡수통합 당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제3지대에서 빅 텐트론을 만들자. 그래서 연대를 해도 개혁 연대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본인들이 양쪽 다 계속해서 지금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계속 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분석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도전을 끝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시장 선거로 방향을 틀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대권으로 계속 갔을 경우에 승산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권을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카드를 받아서 서울시장 선거로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본인을 중심으로 한 제3시대 빅텐트론을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 국민의힘과 유승민 전 의원의 바른정당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죠. 그랬죠. 예. 본인 생각으로는 그때 굉장한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당시 의원 경우에는 대구시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아니면 경기지사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은 피했고 자신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안 나올 거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던 것이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서는 말하는 거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정권 교체 위해서는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안철수 대표의 이런 뭐 빅텐트론이든 혁신연대든 여기에 호응하는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해진다라면은 서울시장 보수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의 단일 후보로서 자신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당장 12일에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 포럼에서 초청돼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는지 정말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갈지 안철수 대표가 이 가능성은 두 분 다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바른미래당 조금 전에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신당을 창당을 한다고 해도 사실 바른미래당도 뭐 취지는 그렇게 중도 보수를 다 합리적인 분들 모여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결국 또 해산이 됐단 말이죠. 이번에는 좀 기존과 다른 면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저는 나름대로 공고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가반을 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비해서 지금 영남 중진 의원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흔들기를 하고 있고 조기에 퇴진하라. 그래서 전당대회를 빨리 열자라는 입장인데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유리한 입지를 선택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배경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로 나간다고 결정만 한다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미스트롯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유리한 입지를 보장받든지 또는 사실상 내락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담보를 받든지 그런 과정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 쪽으로 가보면 어제 재보선 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가장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낼 것이다. 자, 인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하나만 좀 짚어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요. 선출직 중도 사퇴 때는 공천 불이익을 준다. 이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그 본인 임기에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을 마치지 않으면은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 25%의 감점을 받게 돼 있는 것이 기존의 당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교체를 해서 그 조항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번 내년 4월에 열릴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만 해도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부산시장도 박재호, 뭐 최인호, 전재수 의원들이 거론이 됐는데 물론 이제 다른 뭐 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나섰을 경우에 기존의 당원에 의하면 25% 그 감점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만약에 여성 후보랑 그 대결하게 된다라면은 여성 후보가 10% 또 가산을 받게 되면은 거의 35% 정도의 감점을 받고 뒤진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현역 의원들이 남성 현역 의원들이 그 후보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서울시장 후보 경우에는 유능한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큰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그 억제이는 그 조이는 그런 조항 그 당원들을 없앰으로써 좀 문호를 열어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존에 있던 이제 규정이라서 이걸 없애는 것이 이번에 지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또 바꾸는 게 맞느냐 뭐 충돌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마지막 의견 듣겠습니다. 뭐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다시 공천하기로 당헌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넘쳐가지고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추은호 와이텐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자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했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루 13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24만 명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해 있다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직접 마스크를 들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마스크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며 모두가 스스로와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진단 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 위험군에 대한 우선적인 백신 공급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 FDA의 철저한 검증과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이 나오면 최대한 많은 미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 will spare no effort to turn this pandemic around once we're sworn in January 20th.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safely, our businesses growing, and our economy running at full speed again, and to get an approved vaccine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s quickly as possible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free of charge.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I want to be very clear.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3인 공동의장 체제로 구성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을 역임한 비베크 머시 박사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식품의약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캐슬러 박사, 그리고 예일대학의 마셀라 누제즈 스미스 박사가 공동의장입니다. 또 자문단에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지적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국장입니다. CNN과 MBC 등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방장관을 경질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알린 소식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했고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 국장이 대행할 것이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감한 시기에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예스맨으로 꼽히며 예스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는데요. 지난 6월 인종차별 시위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으로 반대에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또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해온 남부연합기의 군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경질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달여 남은 임기 동안 눈에까지 갔던 인사를 줄줄이 해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보복은 지난 6일 보니글리 국제개발처 부장을 해임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다음으로는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 공화당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대선 후 공개 행보를 피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SNS를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시사했을 때도 배석하지 않아서 미국 언론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도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0명은 펜실베이니아 우편 투표 마감 시한 연장은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송 전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불복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언론은 대선 승자를 결정할 헌법상의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권한이 100%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코넬 대표와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바이든의 승리 선언 이후 아직 어떤 축하나 인정도 유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에서는 미트 롬니를 포함한 상원의원 3명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한 주지사 4명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7,653명, 사망자는 5명 늘어난 4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1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32명, 경기 18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만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와 충남 4명씩, 강원 3명, 전남과 경남 각각 2명, 부산과 대구, 충북 1명씩 확진되는 등 11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추이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2주에서 3주 뒤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하루 평균 70명 안팎을,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 대전과 충청을 제외하면 5명 수준이라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격상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4주 정도 국내 발생이 늘면서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가 1을 넘나들고 있다며 억제보다 확산 속도가 약간 빠르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첫 연말을 앞두고 대형 호텔 뷔페 예약이 속속 마감되고 있습니다. 연말 모임과 관련해서 또다시 방역 우려가 나오면서 올해 마지막 송년회를 따로 보내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직장가.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사실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을 시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쁘게 지낼 때인데 올해는 굉장히 회사 내에서도 되게 조용조용하고 내년에 좀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원래는 매주 가거나 2주에 한 번씩 갔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대체로 송년회를 취소하거나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호텔 뷔페는 어떨까? 연말 온라인 예약 화면입니다. 주말 저녁엔 대부분 찼고 평일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몇 자리가 남아있는 주말 날짜도 있는데 올해 12월도 곧 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모임은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 올해는 3, 4인 위주의 소규모 모임 위주로 예약이 좀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체 모임이라도 마스크 착용 원칙에 있어 사실상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롯데리아 점장들이 가진 회식에서 20여 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2월 말에 대구에서도 그랬고 8월에 수도권에서도 처음에 뭐 100여 명이다가 그 다음 날 200명, 300명, 뭐 500명 이렇게 수일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일촉즉발의 겨울철 대유행 초입에 있지 않느냐. 오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을 우려하며 연말 연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90%대) 예방 효과, 이 미국의 대형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상 시험 중간 결과 언급입니다. 혹시 양치기 소년이 되지는 않을지 이 실험 내용과 신뢰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4만 4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3상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 절반에게는 개발 중인 백신을, 그리고 다른 절반에게는 가짜 약,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를 투여했습니다. 이후에 이 전체 실험 대상자 가운데 94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90% 이상이 가짜 약을 접종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이 확진자는 10%도 채 나오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 90% 이상의 예방 효과, 이 독감 백신보다 훨씬 높은데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는 이 아동 대상 홍역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 실험 보고서나 학술지 논문이 아닌 이 화이자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감시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내놓은 임시 분석이긴 하지만 이 94명 가운데 정확히 몇 명이 백신을 접종받았고 또 노년층이나 중증 환자는 얼마나 있었는지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감염병 전문가인 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 효과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 노인과 어린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지 더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나올지 모를 이 부작용도 우려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다만 개발사 측은 아직은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s ist richtig, dass diese Arzneimittelklasse bisher noch nicht zugelassen ist. Dementsprechend führen wir jetzt eine Verträglichkeitstestung in über 40.000 Probanden durch. Damit können wir sehen, ob Unverträglichkeiten, auch seltene Unverträglichkeiten vorliegen. Und was wir durch diese Studie nachweisen können, dass der Impfstoff verträglich ist und Nebenwirkungen mild und moderat sind und keine schwerwiegenden seltenen Nebenwirkungen vorhanden sind. 네, 화이자는 이달 셋째 주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앞서 미 FDA는 이 긴급 사용 승인 조건으로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그리고 이 50% 이상의 예방 효과, 또 최소 2달은 지켜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화이자의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이 FDA가 신뢰하고 또 그대로 인정할지가 변수가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 세계 경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화이자 주가는 어제 하루 7% 넘게 올랐고 국제 유가도 경기 회복 기대감에 8%대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비대면 관련 주식은 큰 폭으로 내렸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5%대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이 대형 제약업체 화이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확진자 94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투여받은 사람이 90%고 실제로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이 10%다. 이렇게 보면 산술적으로는 한 90%의 방어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든 지금 파이자의 결과, 중간 결과 보도자료만 보면은 이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3상 임상 결과였는데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고 중간 값인 거죠? 그렇죠. 지금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보통 임상시험 단계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든요. 약간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이런 이슈 때문에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간 결과다 보니까 앞으로의 최종적인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전체 실험 대상자 가운데 94명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이제 90%가 가짜 약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는 이 확진자가 10% 미만이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의학적으로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위약, 가짜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받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체내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실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체내에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네. 그 항체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백신의 효능이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의 보도 자료만 보면요.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원래 이 예방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예방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값을 발표하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이 좀 특이적인 케이스죠. 이렇게는 보지 않고 보통 백신을 허가받을 때 보통 우리가 보는 게 항체 생성률입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률이 접종받은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가 그러니까 농도로 형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직접 접종을 해가지고 방어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기는 하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항체 생성률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방어율이 있었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은 중요한 점은 94명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94명 확진자 94명이 그러니까 그 백신을 접종맞은 4만 명 중에 94명 전수조사를 했을 때 94명이 산출된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94명이 산출된 건지 이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백신 접종맞은 4만 명 전체 중에 확진자가 단순하게 94명이었다. 이 중에 90% 대 10% 나왔다라고 하면 의미가 상당한데 지금 아무래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4만 명 중에 판단을 해서 이제 진단 검사를 한 선택적으로 어떤 모집군에 대해서만 지금 94명이 나온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4만여 명 가운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94명이 전부인지 이 부분부터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또 이번에 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뭐 백신이 얼마나 이제 오래 가는지 지속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이대별로 뭐 결과물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은 얼마나 이번에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 측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모집군 중에 연령대별 그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 결과를 신속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돼 있고 자세한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제대로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코로나19가 자연 감염됐을 때 항체 생성률이 5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반면 그러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항체 생성률이 더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항체가 얼만큼 지속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만약에 항체 생성률과 방어율 사이의 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해도 100% 방어를 할 수 없게 되면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는 변이주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백신이 얼마만큼 방어율을 보일 거냐 이 부분도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조만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본인들 지금까지 보도 자료에 더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을 텐데 변수 어떤 게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보고에서 안전성 부분은 아직까지 특이적인 이상 반응이 없다 정도로만 공개를 했지 자세하게 몇 %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치료제랑 다르게 일단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효능도 효능이지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을 할 때 이 안전성 부분을 실제로 미국 FDA에서 면밀하게 관찰을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또 이게 상용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특히 뭐 콜드체인 이런 관련한 또 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독감 백신 그 콜드체인, 그러니까 저온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지금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백신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RNA 백신보다는 조금 더 안정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드체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이고 RNA라고 하는 거는 물리화학적인 요인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체인 특히 초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현재 화이자 쪽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로는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씨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실제로 상용화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변이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백신 개발에 주는 영향 없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처음 중국에서 발생을 했던 바이러스 대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에 관한 연구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변화에 대한 속도보다 연구 속도가 늦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주요한 변이가 일어났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뭐 유럽이나 미국 등 전파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봤을 때에는 아마도 바이러스의 전파력 관련돼 있는 어떤 변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의 효능을 실제로 어떤 효능을 주는데 관여를 하는 부위까지도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개발한 백신 대비 현재 실제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상당히 달라서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 발표에서 이 고무적이지만 너무 섣불리 기대를 하는 건 좀 이제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화이자에서 발표하는 내용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개월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 학대 의심 신고에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까지 20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기는 부모와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나서야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요. 어제 양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양 어머니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우선 이 아기의 생전 모습과 사망 당시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2월 A양이 입양돼서 새 부모를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당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얗고 뽀얀 피부에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넉 달 뒤엔 피부가 까맣게 변했고 팔다리도 가늘어졌습니다. 이마에는 상처로 보이는 흔적도 보입니다. A양은 결국 생후 16개월이었던 지난달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데려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온몸에는 멍이 들고 골절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해주신 그 정도 상황이라면 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A양이 입양된 뒤 8개월 동안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입양 3개월째 어린이집에서 A양 양쪽 허벅지에 멍이 발견됐다며 첫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뒤 양부모는 다리 교정을 위해 허벅지를 마사지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한 달 뒤 아동보호기관은 A양의 쇄골에 금이 간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모는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 같다고 해명했고 기관은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A양이 차 안에 30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신고도 있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A양의 영양실조를 의심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또다시 학대 의심 신고를 합니다. 의사는 경찰에 과거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몇 번 있었다며 아이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입안 염증이 심해서 이유식을 먹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주 뒤 A양은 온몸이 까맣게 변한 채 사흘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예, 다리 교정 마사지를 했는데 허벅지 멍이 들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수차례 신고도 있었고요. 아동학대 의심 정황도 발견이 됐었는데 조치는 없었습니다. 자, 부실 대응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양부모가 격하게 반발하고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양은 숨지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차례 신고에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결국 A양이 숨지고 나서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최종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양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양아버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양의 양아버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일부 있어서 공범으로 입건하긴 했지만 사건 당시 출근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A양과 부모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현행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차례 이상 접수됐거나 의료기관에서 신고했을 경우 등 5가지 기준을 정해서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양의 양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7도로 10도선을 넘어섰고요. 아침과 비교해서 기온이 7도가량 올라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온전히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강원 삼척과 동해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동부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쾌청한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5도, 부산은 17도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하고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